전하, 이대로 가시면 조선은 끝입니다. 신하의 외침이 어둠을 가릅니다. 1592년 음력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문경세제가 뚫렸고 신립 장군마저 탄금대에서 전사했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서울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선조는 저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저는 그저 서자 출신의 둘째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적장자도 아니었고 명나라의 채공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가 하룻밤 사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채공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경복궁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친형 임해군은 성정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신하들 누구도 그를 세자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은 여러 왕자들 앞에 보물을 늘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앞다투어 금은보화를 집어들 때 저는 붓과 멍만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반찬 중에 무엇이 으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소금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소금이 아니면 온갖 맛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총명하다는 평판만으로 세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에 누군가는 종묘사직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18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의주로 향하던 도중 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평안도 박천이었습니다. 내가 조정을 나누어 이끌어라. 종묘사직을 받들고 본국에 머물러라.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요동으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맥은 오직 저 혼자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의정 최응원을 비롯한 10명 남짓의 중신들이 저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관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수조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평안도 맹산과 양덕을 거쳐 황해도 곡산으로 다시 강원도 이천으로 이동하며 분조를 세웠습니다. 어느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왜군의 동태를 살피고 각지의 의병장들에게 사람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공을 세운 이에게는 관직을 내리고 군량을 모으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모았습니다. 한 달여 만에 적병이 사방에서 나타나 이천마저 위험해졌습니다. 다시 황해도를 거쳐 평안도 성천으로 또다시 영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노숙을 밥 먹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늘을 이불 삼아 잠들었고 비가 오면 젖은 옷을 말릴 겨를도 없이 또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친형 임해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으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았던 형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국경인의 반란 때 사로잡혀 외장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정은 송환협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왕명을 받은 두 형제의 행보가 이토록 달랐습니다. 1593년 음력 4월, 왜군이 마침내 서울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호남 지역까지 내려가 군사와 백성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조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나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분조 활동은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남해를 장악하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며 명나라 원군이 도착해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조정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명나라는 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1593년 음력 10월, 조정이 서울로 돌아올 무렵, 명예 장수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칭찬하며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세자에게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사 업무를 맡기시오. 심지어 황제의 칙서가 아버지가 아닌 제 앞으로 보내뒀습니다.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라. 아버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내내 아버지는 15번이나 저에게 양해하겠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엎드려 사죄하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세자의 자리가 이토록 위태로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상황은 더욱 꼬였습니다. 저를 띄워주던 명나라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광해군은 맏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세자로 인정할 수 없다. 임해군을 원상복귀시키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지킨 공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국제정세라는 것이 이렇게 냉혹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현실을 똑바로 보려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폐허였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지고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급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실리, 체면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1608년 아버지께서 승하하시고 저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남인 이원익을 영의정에 앉히고 서인 이항복과 이덕형에게 국강을 맡겼습니다. 붕당의 균형을 잡아야 전국이 안정되고 전국이 안정되어야 민생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즉위 직후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이 갖가지 특산물로 바치던 곡물을 쌀로 통일하는 제도였습니다. 박납의 폐해로 백성들이 쥐어짜이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법이라 불렸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셌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동의보감의 편찬도 마무리했습니다. 전쟁 중에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비싼 중국 약재 대신 조선의 약초로 병을 고칠 수 있게 되면 가난한 백성들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613년 마침내 동의보감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외교에서도 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북쪽에서 후금이 일어나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명은 우리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은 은혜가 있으니 당연히 보내야 한다는 것이 신하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후금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섣불리 편을 들었다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강홍립 장군에게 13,000 군사를 주어 보내면서 저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을 지원하되 사태를 보아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 결국 강홍립은 후금에 투항했고 조선군 대부분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신하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성의 목숨이 명분보다 무겁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읽을 줄 아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고 백성의 고통을 읽고 현실의 무게를 읽는 왕. 화려한 수사나 공허한 명분 대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왕.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저는 그렇게 조선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는 눈이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명분을 외치는 자들, 의리를 내세우는 자들, 그리고 저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 그들의 칼날이 서서히 제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하, 유영경이 전의교서를 숨겨 싸웁니다. 1607년 겨울 측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아버지 선조께서 병석에 누우신 지 오래였습니다. 회복이 어려워 보이자 조정에서는 저에게 섭정을 맡기자는 논의가 나왔고 아버지께서도 그 뜻을 담은 비만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영의정 유영경이 그것을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14년 동안 세자 자리에 있었지만 저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조정에 얼마나 있는지를. 유영경뿐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소북파 전체가 있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가 아니라 가토를 넘긴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태생부터 흠결이 있는 세자였습니다. 서자 출신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비의인왕후께서 저를 양자로 삼아주셨기에 겨우 명분이 섰지만 명나라는 끝내 저를 세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6해 동안 5차례나 책봉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지킨 공로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606년 아버지의 계비 인모광후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영창대군,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던 날
유영경은 조정 대신들을 이끌고 진하연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새 세자가 탄생한 것처럼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인홍,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경상우도에서 수천 명의 의병을 일으킨 노장이었습니다. 57의 나이에 직접 창검을 들고 외적과 싸웠습니다. 그의 스승은 남명두식이었고 조식이 말년에 자신의 칼을 물려주며 덕원이 있으니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총애를 받았습니다. 정인홍의 성품은 칼과 같았습니다. 모가 나고 날카로워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가 고관대작이든 명유석사든 가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부하거나 구차하게 화합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절대로 함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헌부에 있을 때는 백관이 숨을 죽였고 지방 수령으로 나가면 고을 사람들이 그를 경외했습니다. 이런 정인홍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608년 정월, 유영경이 아버지의 전이 교서를 숨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인홍은 합천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영경이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치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어진 아들형 창대군을 두고도 장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지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정인홍을 묵은반역의 무리라 하셨고 오히려 유영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인홍뿐 아니라 이이첨, 이경전 등 저를 지지하던 대북파 인사들이 줄줄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저의 입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문안 인사조차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 상소가 올라온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승하하셨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1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유배 가던 정인홍과 이이첨이 석방되었습니다. 저를 막으려던 유영경은 실각했습니다. 인목대비께서도 저를 세군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있을 때처럼 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도 삼가 듣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왕좌가 얼마나 불안정한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명나라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 임해군은 살아있었고 적자 영창대군도 건재했습니다. 소북파는 숨죽이고 있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또한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정인홍을 대사원에 앉혔습니다. 그는 광해군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소북 세력을 일거에 몰아내고 대북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정인홍의 문인이자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이첨이었습니다. 이이첨은 별다른 학연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인홍과 저 사이를 교묘하게 연결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물론 저는 대북에만 의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려 애썼습니다. 남인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삼았고 서인 이양복과 이덕형에게 비변사를 맡겨 국방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이기, 김류, 정경세 같은 서인과 남인의 수장파들도 조정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붕당 사이의 균형을 잡아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은 쉽게 깨졌습니다. 1610년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왕 등 5현인의 위패를 문묘에 모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호현 종양이라 불린 이 일에 정인홍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스승 부식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식의 학문을 도가에 가깝다며 폄하했던 이왕이 포함된 것이 그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정인홍은 상소를 올려 이연적과 이왕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회태변척이었습니다. 이왕의 제자들, 그러니까 남인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서인마저 합세해 정인홍을 공격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유생 명부인 청금록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전례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정인홍을 비호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인홍을 버리면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또 다른 적을 만들었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 대북에 대한 원한은 깊어만 갔습니다. 1612년 첫 번째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왕의 도장을 위조한 김제세라는 자가 잡혀왔는데 그가 진술하기를 순하군의 양자 진릉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불분명했지만 진술 속에서 거명된 인물들이 줄줄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서인과 남인이었습니다. 영모의 그물에 걸린 그들은 형을 받거나 쫓겨났습니다. 대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첨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과감해졌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의 중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인홍은 합천에 머물며 살림의 위치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직접 조정에 나오지 않고 멀리서 조정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주요한 국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 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당시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였습니다. 정인홍의 정치관은 명확했습니다. 군주를 정점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보민 정치. 왕권의 위협이 되는 요소는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는 것.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대북이 곧 군자당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강경함이 때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왕좌를 흔드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형, 임해군.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성정이 거칠고 난폭해 세자가 되지 못했지만 엄연히 저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앞세워 반기를 든다면 그 생각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창대군. 겨우 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조의 유일한 적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한다면 저의 왕위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국제 정세도, 백성의 고통도, 신리와 명분의 무게도. 그러나 사람을 읽는 일은 달랐습니다. 누가 저를 진심으로 따르는지, 누가 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왕좌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강경함이 또 다른 적을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는 그것을 곧 알게 됩니다. 전하,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옵니다. 1613년 음력 4월, 좌포도대장 한이길이 급히 입궐했습니다. 한 달 전 문경세제에서 은상인이 살해당하고 은화 수백 냥이 털린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들을 잡고 보니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인 거물 정치인 박순의 서자 박응서를 비롯해 7명의 서얼이 범인이었습니다. 이른바 칠서, 명문가의 서자 7명이 패거리를 이루어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기이한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얼 차별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이를 저질렀구나.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첨이 다가왔습니다. 전하, 이 사건을 잘 활용하면 오랜 근심을 덜 수 있사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왕좌는 늘 불안했습니다. 1609년 즉위한 지 보름 만에 형 임해군이 영모를 꾀한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가 정말 영모를 도모했는지 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북파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고 저는 임해군을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음력 4월 형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36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유일한 친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았고 전쟁 중에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으나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런 형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내몰았고 다른 누군가가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인홍은 말했습니다. 임해군을 살려두시면 후환이 끝이 없을 것이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자는 말은 큰 죄가 될 뿐이옵니다. 그 말이 맞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후로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자는 말은 조정에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창대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경세제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잡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상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응서가 말하기를
자신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역모를 도모했으며 그 배후에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진술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강도짓을 하다 잡힌 자들이 갑자기 역모를 자백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이첨은 이미 판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응서 일당에게 접근해 거짓 자백을 하면 살인죄는 면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목숨을 미끼로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진술 속에서 거명된 인물들이 줄줄이 끌려왔습니다. 김제남의 세 아들, 그리고 서인과 남인의 중진들까지. 이정구, 김상용, 서성, 한준경 같은 인물들이 공모 여부를 조사받았습니다. 대부분 풀려나거나 유배되었지만 조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김제남은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7살 영창대군은 평민 신분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멈출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저희 왕위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자라는 명분은 그토록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음력 2월 강화부사 정왕이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왕은 영창대군이 머무는 방에 온돌에 불을 떼고 또 뗐습니다. 뜨거운 바닥 위에서 아이는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밤낮으로 살려달라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다한 아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정왕이 그 일을 저질렀고 저는 그 결과를 묵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제가 원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개추곡사.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613년의 그 피바람을. 영창대군이 죽자 대북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인목대비를 겨냥했습니다. 종사의 죄를 얻어 전하와의 모자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패모론이었습니다. 인목대비는 아버지 선조께서 남기신 계비였고 유교 국가 조선에서 어머니의 지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어머니는 아니지만 의례적으로 저는 그분을 어머니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 분을 폐위한다. 그것은 폐륜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패모론에 반대했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이첨과 정조, 윤인 같은 대북 강경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614년부터 시작된 논의는 1616년, 1617년 내내 조정을 달궜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하나둘 밀려났고 찬성하는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1618년 저는 결국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대비의 지위를 박탈하고 경운궁에 가두었습니다. 후궁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이첨이 원한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막지 않은 것입니다. 이이첨은 언제부터인가 저의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정인홍과 저를 연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했습니다. 학연도 없고 배경도 변변찮은 인물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에 끼어들어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추곡사를 거치며 그는 급부상했습니다.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이라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정인홍은 합천에서 살림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접 조정에 나오지 않고 멀리서 자문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이첨이 채웠습니다. 그는 정인홍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형조판서, 예조판서, 대제학을 거치며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이첨이 저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야망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개추곡사도 패모론도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장을 찍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이첨을 버리면 대북이 흔들리고 대북이 흔들리면 저의 왕좌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인홍과 이이첨 없이 저 혼자 서인과 남인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주저했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가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이첨과 대북 강경파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올리는 상소를 받아 윤호하는 역할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전하, 이것은 종사를 위한 일이옵니다. 이이첨은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해군을 처리할 때도, 영창대군을 내칠 때도, 인목대비를 패할 때도, 종사를 위한 일, 나라를 위한 일. 그 말 뒤에는 항상 피가 있었습니다. 저의 손은 깨끗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그 칼이 휘둘러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충신이었을까요? 그들이? 아니면 그저 저를 앞세운 방패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칼에 의지했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했지만 서로를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다. 역사가 저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를 그 길로 이끈 자들이 있었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전하,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1617년 영의정 기자원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먹였습니다. 패모론, 인목대비를 폐위하자는 논의가 조정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자원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대비는 선왕의 정비이시옵니다.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그 자리를 논할 수 있사옵니까?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기자원은 길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양복, 정웅익 같은 패모 반대론자들도 줄줄이 쫓겨났습니다. 조정에는 이이첨의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읽을 줄 알았던 저는 정작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1614년 영창대군이 죽은 직후부터 패모론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허균의 식객들이 앞장서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비께서 영모에 연루되었으니 마땅히 그 지위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의 뒤에는 이이첨이 있었고 이이첨의 뒤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616년, 1617년 내내 조정은 패모론으로 들끓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격돌했지만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파직되거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18년 음력 1월, 저는 마침내 윤허했습니다. 인목대비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하고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서궁고패라 불린 이 일로 인목대비는 후궁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이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이보다 큰 패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인목대비는 저희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계비였고 저보다 7살밖에 많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영창대군도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분의 세계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는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고 대군은 동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들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왕위가 위태로웠다고,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고, 인목대비가 저를 원망하며 복수를 꿈꿀 것이라고,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것이라고. 그러나 그 변명이 백성들에게 닿았을까요? 선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민심은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패모살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궁궐을 지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창덕궁을 중건한 것까지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조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경궁을 수리하고 경덕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인왕산 아래에는 인경궁을 건설했습니다. 경덕궁은 1500칸, 인경궁은 무려 5500칸에 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사들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기운이 쇠했다고, 창덕궁에서 큰일이 2번이나 있었으니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고, 인왕산 아래가 길지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왕실의 체면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웅장한 궁궐이 있어야 왕의 위엄이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통성이 약한 저였기에 눈에 보이는 권위라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는 백성들이 치였습니다. 궁궐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농사철에도 일손을 빼앗겼고 세금은 늘어났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직까지 팔았습니다. 궁궐 건설 비용을 기부하면 평민도 당상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는 들었지만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궁궐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설계가 수시로 바뀌었고 공사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풍수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저는 미신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하고 동의보감을 펴낸 왕, 백성을 위한다던 왕, 그 왕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궁궐을 쌓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떠난 것은 폐모살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5년간 계속된 궁궐 공사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폐모살제는 명분이었고 실제로 저를 쫓아낸 것은 민심의 이반이었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신하들의 불만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저기가.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이첨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찬성하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리는 자들은 이미 쫓겨난 뒤였습니다. 이항복, 기자헌, 정웅이, 폐모론에 반대했던 신하들은 모두 조정을 떠났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중신들은 개추국사 이후로 힘을 잃었습니다. 저를 지탱하던 것은 오직 대북뿐이었고 대북의 중심에는 이이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이첨 없이 설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했고 그가 밀어붙이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폐모도, 궁궐 공사도, 반대파 숙청도 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저희 뜻대로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왕이 아니라 허수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능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동법으로 백성의 짐을 덜어주었고 중립외교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동의보감을 편의 의수를 널리 퍼뜨렸고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패하는 것. 그것은 어떤 정책적 성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효와 우애는 모든 덕목의 근본이었습니다. 그 근본을 짓밟은 왕을 백성들이 어찌 따르겠습니까? 저는 나라를 읽을 줄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알았지만 명분의 무게는 간과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다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잃은 왕은 아무리 유능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1618년 인목대비를 패한 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 칼날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서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기, 김유, 김자점 같은 이름들이 속삭여졌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미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폐모살제. 그 네 글자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의 정책도, 저의 노력도, 저의 고뇌도 그 네 글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역사는 저를 폐륜의 군주로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나라를 흔듭니다. 저의 선택이 조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곧 저를 삼킬 것이었습니다. 저 자가 광해다. 1623년 음력 3월 13일 밤 창덕궁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함춘원의 나무와 풀숲이 타오르는 것은 반정 성공의 신호였습니다. 이기, 김유, 최명길, 김자점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을 급습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담을 넘었습니다. 왕이 자기 궁궐의 담을 넘어 도망치는 꼴이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 무렵 의관 안국신의 집에서 저는 붙잡혔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15해를 앉아있던 왕좌에서 하룻밤 사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균열의 결과였습니다. 이기, 김유, 최명길. 그들의 이름은 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소장파로서 저희 치세 초기의 명맥을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당파의 균형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칼을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개추곡사가 있었습니다. 패모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하나둘 쫓겨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이항복이 유배되고 기자원이 쫓겨나고 정웅익이 밀려나는 것을 언젠가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반정군은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를 찾아갔습니다. 보세를 바치고 고했습니다. 광해를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고자 하옵니다. 인목대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폐위하는 교서는 그녀의 이름으로 반포되었습니다. 형을 해치고 아우를 죽였으며 서모를 가두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교서에 적힌 저의 죄목이었습니다. 폐모살제, 가렴주구, 폐륜. 그 단어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반정군이 대북파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이첨은 가족을 이끌고 도망치다가 광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인홍은 합천에서 끌려왔습니다. 88배 노구였습니다. 둘 다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허규는 이미 몇 해 전에 역모 혐의로 처형된 뒤였습니다. 저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40여 명이 참수당하고 200여 명이 유래되었습니다. 대북은 하루아침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왕에서 죄인으로 전락한 몸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데려가는 관리가 저를 아랫방에 거처하게 하려 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자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항변할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자였던 아들 지리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6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죽었습니다. 저의 피부치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저는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청나라에서 저를 이용해 조선의 내정을 흔들려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외딴 섬, 그곳이 저의 마지막 유배지가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육지에서 온 관리가 저를 영감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자가 받는 호칭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임진을 한때 분조를 이끌며 나라를 지켰던 18살의 세자. 그때 저는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의병을 격려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의 시선이 백성이 아닌 왕좌를 향하게 된 것이.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서자 출신의 둘째 아들. 명나라의 채공도 받지 못한 세자. 영창대군이라는 적자의 존재. 끊임없이 흔들리는 왕위. 저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붙들었습니다. 대북을, 이이첨을, 정인홍을. 그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드는 동안 저는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신하들을,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충직한 자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을,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동의보감을 펴냈습니다. 중리배교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정책이 곧 정당성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책은 남았습니다. 대동법은 이후로도 확대 시행되었고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최고의 의서로 칭송받았습니다. 중립외교의 해안은 후대에 재평가되었습니다. 저의 업적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라졌습니다. 폐무살제의 폐륜군주로, 연산군과 나란히 이름이 오르는 폭군으로, 요호도 시호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광해군으로만 불리는 존재로. 정치는 남았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1641년 음력 7월 1일, 저는 제주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67이었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만이었습니다. 독살이었다는 말도 있고
병사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소원은 어머니 곁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생모 공빈 김씨, 그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만은 들어주었습니다. 남양주 땅에 저는 묻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가 죽은 무렵에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광해오라 부른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억울한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린다고. 억울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함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나라를 읽을 줄 알았던 왕.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한 왕. 현실의 무게는 알았지만 명분의 무게는 간과한 왕. 진리를 추구하다가 신뢰를 잃은 왕. 역사는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폭군으로? 뒤운의 군주로? 재평가받아야 할 개혁가로? 어느 쪽이든 저는 이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왕좌는 정책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뢰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나라를 읽는 눈과 사람을 읽는 마음, 둘 중 하나만 가진 자가 왕좌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의 삶이 그 대답입니다.